우리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도덕성과 인간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 로마 도덕성의 근거를 알아보고 로마인들의 도덕성에 관한 여러 증거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생활, 결혼, 자녀 교육, 그리고 당시에 문란했던 성생활과 개인적인 치장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로마 도덕성의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덕성은 보통 신적 권위나 공동체의 지혜라는 두 가지 규정 중 하나에 기반합니다. 흥미롭게도 로마의 도덕성은 신적 기원보다는 한 개인이 입법화하고 공동체에 의해 정당성을 입증받은 법에 그 근거를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마의 12표 법에는 신적인 기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종교의 목적은 신의 호의를 사고 악재를 물리치는 데 있었죠. 그리스 로마 모두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이는 간음을 소유권 침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는 로마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리였으며 이는 케사르가 암살되었을 때 그의 부와 권력을 조카 손주인 옥타비아누스가 물려받고 안토니우스가 유언의 합법성의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로마인들은 의무, 충성, 사리 분별, 신리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도덕적인 행동을 이야기했지만 노예였던 사람들, 장사꾼들, 그리고 언어적인 차이는 로마의 전통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신 자신들도 부도덕한 행동의 전범자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우스, 아폴로, 포세이돈 등의 신들은 여자들을 유혹하고 강간하였으며 미소년들에게도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들의 행동이 신들의 행위보다 더 나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죠. 기회만 주어지면 로마의 남자들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려 했습니다.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기독교의 이웃 사랑과 유사한 사랑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는 결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인들의 도덕성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툴루스는 결혼한 여자와 가진 관계에 대해 글을 쓴 첫 번째 서정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페르타우스의 정부 킨티아, 오비드, 코리나 같은 인물들은 오늘날 제트족이라 불릴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폼페이의 헬르콜라네움에서 나온 그림들은 시에 언급된 이야기들을 확증해 줍니다. 또한 로마인들의 김나지움은 헬라어 김나제인, 즉 알몸으로 운동하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의 가족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뭉쳐진 집단이 아니라 가족 자체의 가장을 인식하는 하나의 종교단위였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의 생활과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 절대적인 통솔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아내와 자녀들을 사형시키거나 노예로 팔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이러한 아버지의 권력 아래에 놓였습니다. 자녀들의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속했죠. 혼인한 여자의 아버지도 그의 딸의 가정 문제에 간섭할 수 있었고 심지어 결혼을 파기할 권한도 가졌습니다. 초기 로마 법에서는 남편이 간음한 아내를 잡으면 죽일 수 있었으며 그녀의 입에서 포도주의 맛이 감지되면 이혼도 허용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조는 결국 붕괴를 맞이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부와 여러 번 일어난 내전이 꼽힙니다. 수차례의 주변 국가 정복을 통해 획득한 과도한 부가 가져온 타락이 가정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역사가 살루스티우스에 따르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고 그에 따라오는 권력에 대한 욕심은 온갖 종류의 악을 야기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명예와 정직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덕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교만과 잔인함을 가르치며 신을 무시했습니다. 헬라를 전쟁을 통하여 정복하였지만 그 대가로 헬라의 생활 양식에 포함된 매춘과 동성애가 로마인의 삶 속에 침투하였습니다. 가족 붕괴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1세기에 치러진 수차례의 내전이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많은 귀족 남자들이 학살당했고 미망인들은 재혼할 상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버려진 아들과 딸들은 말 그대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고 이는 해방 노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때에는 로마의 가족 구조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상류층 여인들은 남자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삶을 누리려 했고 이는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남녀 모두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났고
귀족들도 상속자 없이 죽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하여 새 아이를 둔 남자들만 정치적인 관직에 오를 수 있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명목상으로만 결혼한 로마 귀족들 중에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관직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부 요직의 적임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로마 시대의 결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결혼이란 성스러운 의미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을 짝지어준 사람들이 속한 가족들의 뜻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전에 만난 적이 없었고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잠깐 보았을 뿐입니다. 결혼 관계의 기본은 남편의 절대적인 지배였습니다. 결혼은 일종의 계약으로서 아버지들이 맺어 주어 성립되었습니다. 신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부의 동의 없는 결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결혼할 때 지참금과 처녀성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지참금은 아내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내의 간통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남편은 아내의 지참금 중 일부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 스파르타를 제외한 모든 사회에서는 소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때 결혼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유대인의 경우 초혼일 때 25 미만이었죠. 예수님의 경우 12살 이후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공생애 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마의 관료였던 플리니는 아내에게 연애 편지를 쓴 첫 번째 사람인데 당시 로마 남자들은 로맨틱한 정서를 정부에게나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은 동거하기로 합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었으므로 이혼은 쉽게 행해졌습니다. 이혼은 간단하게 결혼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면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매우 다양했는데 초기 로마법에서는 술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아내가 술을 마신 경우 아이 낳는 일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보다 매력적인 사람을 발견했다는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로마법에는 간통 현장에서 아내를 붙잡은 남자는 반드시 아내와 이혼해야 했으며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손을 댈 수 없었죠. 심지어 케사르는 자기 아내가 비밀 주신제로 변질된 종교의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혼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있기 위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누이 동생과 이혼하기도 했습니다. 재혼은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재혼이 성행함으로 인해 의붓어머니들이 많아졌지만 이로 인해 유산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층 계급의 경우 상류층보다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누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혼의 부정은 귀족들과 대중들 모두에게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자기들의 원수나 부정한 남편과 아내들에게 저주를 기원하는 마술적인 주문이 기록된 마법 부적이 출토될 정도였습니다. 배우자들의 부정 행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자들은 결혼을 통해 아내의 가족과 인척 관계를 맺어 이익을 보려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이혼할 경우 아내의 지참금을 돌려주어야 했는데 투자했다가 돌려줄 수 없어 이혼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테모스테네스에 따르면 남자는 즐기기 위하여 정부를, 신체를 섬기게 하기 위해 첩을, 합법적인 자녀를 낳기 위하여 아내를 가졌다고 전합니다. 심지어 남편들 중에는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아내가 혼외정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친 황제 칼리굴라의 근위 대장 마크로가 그랬고 그 결과 그는 칼리굴라에 의해 자살을 명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매춘과 노예들의 성추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라인들은 공공연하게 매춘을 부추겼습니다. 아스파시아는 고등교육을 받은 창녀로 소크라테스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간통하다는 의미의 코린티아 조마이는 고린도 시 이름에서 유래했을 정도입니다. 로마인들은 매춘 행위를 공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으며 창녀들의 지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에는 남창과 창녀가 모두 존재했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유명한 창녀로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되지만 소수의 학자들은 그녀가 창녀임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로마 귀족들은 노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숨겨놓은 자녀를 한두 명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의 자녀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상류층은 아이를 낳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아이 낳는 것을 꺼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사춘기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들은 16살이 되면 성년으로서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7살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여자아이들은 가사일을 도왔습니다. 귀족 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노예가 여자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초등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여자들 중에도 남자 못지않은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딸 율리아는 저녁 식탁에서 철학적인 토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남자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새벽부터 시작되어 오후에 잠깐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학교 교육은 주로 기계적인 암기 위주였습니다. 수사학은 대중연설과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필수 과목이었죠. 역사 공부는 연설을 위해 끼워 넣기 위한 보조적인 공부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서 기자들이 탁월한 수사학적 방법을 성서 기록에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 성서 연구에 수사학적인 지식은 참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낮은 출산율과 영아 살해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기 로마 황제의 가정은 로마 사람들의 모델이라기보다는 가십거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네로는 양아버지 클라우디우스의 후계자가 되어 클라우디우스의 두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로마의 장군에서 황제로 등극한 베스파시아누스의 두 아들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2세기 로마 황제 가운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제외하고는 성년이 될 때까지 성장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법 아래에서는 자녀가 기형하거나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의심이 갈 경우 아버지가 아이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버려지거나 노예 장수가 데려갔는데 특히 여자아이들은 버려지는 일이 흔했습니다. 많은 상류층 가정에 자녀가 없었는데 그 원인으로 뜨거운 물에서 목욕을 즐기는 로마 남자들의 정자수가 줄어든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자녀가 없는 로마 귀족들은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주기를 바라는 자들의 온갖 아부를 받았습니다. 또한 신생아 사망률과 산모의 사망률이 높은 것이 귀족 부인들로 하여금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여자들이 임신한 척하고는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 자신의 자식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피임과 유산에 대한 로마 시대의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류층 여인들은 피임을 위하여 많은 돈을 썼습니다. 피임을 비난하는 문헌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피임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이야기가 없지만 서기 100년경에 기록된 외경 바나바서에는 유산을 하지 말라, 영아를 살해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2세기 초에 기록된 디다케는 유산을 금지하였으며 베드로의 묵시록은 유산을 자행한 여자들에게 내릴 참혹한 벌을 기록했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유산을 살인과 동일시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3세기 초에 유산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아버지에게서 그의 재산인 아이를 빼앗아갔다는 이유에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당시의 문란한 성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1절은 바울이 언급한 부자연스러운 관계는 동성애를 지칭합니다. 헬라인들은 여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와 지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남자들의 동성애를 인간관계의 가장 의미 있는 형태로 생각했습니다. 2세기 로마인들은 이러한 헬라인들을 모방했습니다. 테베의 스파르타에는 연인 부대가 존재했는데 남자들끼리 한 쌍을 이룬 부대였습니다. 심지어 황혼기에도 남자 애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 로마인들은 동성애를 쉽게 용납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사회 곳곳에 파고들었습니다. 네로의 난잡한 생활에는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로마인들은 친구와 대화에서 성적인 농담을 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치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라인들은 자주 목욕을 하였고 로마인들은 강박관념처럼 목욕을 했습니다. 공중 목욕탕은 당시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쇼핑을 하고 문화생활을 즐겼으며 열욕실이 너무 뜨거워 혼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목욕탕에서는 마사지와 면도 그리고 털 뽑기 같은 개인 위생 관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목욕탕은 남녀 혼탕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주로 청결과 건강을 위하여 목욕을 했습니다. 머리 치장도 중요했는데 여자들은 가장 최신식 스타일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전문 헤어들에서는 노예였으며 긴 머리를 선호했고 유행은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베드로전서 3장 3절의 여자들의 머리가 언급된 배경에는 당시 로마 여인들의 화려한 치장 문화가 있습니다. 로마 남자들은 이발소에 가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화장품은 주로 여자들이 사용했는데 창백한 얼굴을 만들려고 화장품을 사용했습니다. 눈 주위와 입술 주변에 하는 화장은 유대 지방의 건조한 기후에서 민감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엔 도덕성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욕망에 쫓아 살아가는 인간 군상만이 존재했습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